리커창은 후진타오 다음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될 수 있었지만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권력 다툼에 밀려 시진핑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황제가 되려 했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진핑에 앞서 있던 리커창이 왜 시진핑에게 밀려 2인자가 되었을까? 이번 이야기는 재밌는 리커창과 시진핑의 치열한 권력 다툼 이야기입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에 관한 이야기라 지난번에 이야기한 중국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장쩌민 때부터 시작합니다. 덩샤오핑에 의해 갑작스레 총서기에 발탁되어 중앙의 지지 기반이 없던 장쩌민은 자신이 상하이시 당서기로 근무하던 시절의 부하들을 잇따라 중앙정계로 불러들여 상하이방을 만들었습니다. 장쩌민은 상하이방 황태자 천냥위를 최고 지도부로 올려 후진타오의 후임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고만장해진 천냥위가 도를 넘어 공식 회의석상에서 지도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일로 후진타오 일파는 천냥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장쩌민의 그늘 아래 있긴 했지만 1인자였던 후진타오는 상하이방 해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고 일부러 당대회 직전에 천냥위를 적발해서 상하이방 후계자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일로 장쩌민과 가까운 간부 약 20명이 잇따라 적발되어 제거됩니다. 이때 급히 천냥위의 대역으로 등용된 이가 시진핑이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원래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다른 당 고위 간부를 염두에 두었지만 상하이방에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었던 장쩌민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이 공청단 출신도 상하이방에도 속하지 않은 시진핑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시진핑을 차기 지도자 자리에 올려놓은 킹메이커는 이제까지 밝혀진 것처럼 후진타오도 아니고 장쩌민도 아닌 정칭웅이었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과 후진타오가 중심인 공산주의 청년단 그룹이 암투를 벌이는 사이 상하이방의 모략가로 불리던 정칭웅이 움직여 천냥위의 후임 자리에 시진핑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정칭웅의 아버지 정사는 친밀한 관계였고 시진핑은 어렸을 적부터 14살 위인 정칭웅을 친형처럼 따랐고 이름만으로 서로를 불렀을 정도로 격이 없이 지냈습니다. 정칭웅은 장쩌민이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총서기로 발탁될 때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베이징에 품속의 칼로 데리고 온 최고의 신복이었습니다. 정칭웅은 중앙 간부였던 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해 전국 당 간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장쩌민을 위해 장쩌민을 상하이 시골 촌뜨기로 얕잡아 보던 정부 관료들을 해고시켜버리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장쩌민의 품속의 칼로 활동하던 정칭웅은 비리에 연루되어 약점을 잡은 후진타오 때문에 장쩌민과 거리를 두고 후진타오 편에 붙었다는 말도 있고 권력을 놓지 않는 장쩌민이 싫어져 장쩌민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장쩌민을 배신하게 됩니다. 장쩌민은 13년간 유지해온 당 총서기 자리를 후진타오에게 양보하면서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물려주지 않아 군 통수권을 후진타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정칭웅도 장쩌민이 명예롭게 은퇴하지 않고 추태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으로부터 군권을 탈취하고자 장쩌민의 아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포했다고 통보하면서 장쩌민에게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장쩌민은 정칭웅에게 부탁해 해결을 모색했으나 정칭웅은 이를 무시하고 장쩌민에게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장쩌민은 결국 사임을 결정했으나 정칭웅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장쩌민의 상하이방 황태자 천냥위가 제거될 때 정칭웅이 장쩌민의 편을 들지 않아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일로 장쩌민은 정칭웅에게 더욱더 분노했고 장쩌민은 맹렬하게 공격해 정칭웅의 은퇴를 요구합니다. 후진타오는 정칭웅을 당대의 비서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를 보호했지만 정칭웅은 여기에서 벼랑 끝 승부수를 띄웁니다. 정칭웅은 은퇴하는 대신 상하이시 1인자로 취임한 시진핑에 차기 총서기를 포함한 상무위원회 진입을 요구했습니다.
장쩌민은 정칭웅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정칭웅은 은퇴가 결정된 상하이방에 2명의 상무위원회 유임을 제시했고, 이는 상하이방의 신복이 상무위원회에 남는 것이었기에 장쩌민에게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장쩌민은 시진핑을 포함한 인사에 대해 즉각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칭웅의 구상대로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진핑과 리커창의 최고 권력을 향한 다툼이 본격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리커창이 진짜 유력한 후보라면 시진핑은 리커창의 대항마도 못되는 깜짝 후보에 지나지 않았고, 게다가 시진핑은 상하이에 부임한 지 불과 반년이니 실적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어설프고 서툰 지방 정치가라는 인상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최고 지도자는 리커창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13살 때 공산혁명에 참가해서 1959년에는 부총리가 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권력투쟁에 휘말려 1962년에 실각했고,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혁명에서는 반동분자로 몰려 수감됩니다. 부총리까지 올랐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죄인으로 몰려 박해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시진핑의 뇌리에 뚜렷이 박혔습니다. 27살의 시진핑은 군 고위 관료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는데, 시진핑은 남들이 이야기할 때 맞장구만 치고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도 시진핑이 경계심을 늦추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 측근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이때부터 시진핑은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고 권력이야말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야. 우리처럼 사춘기를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보낸 세대들에게는 공통된 가치관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허베이성의 시골에 부임해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때까지 25년간 단 한 번도 중앙정계로 돌아오는 일 없이 지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 무렵 리커창은 문화혁명으로 중단된 대학 입시가 재개되자 1977년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학교 법학부에 합격했습니다. 리커창은 지독할 정도로 학업에 매진했고 늘 1등을 차지했으며, 특히 재학 중에 이미 영어로 된 법률 서적을 번역해서 출판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커창의 우수함은 공부만이 아니었고, 공산주의 청년단의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연설과 토론에서도 역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살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청년단 간부가 그를 불렀습니다. 1만 명의 우리 공산주의 청년단 단원을 이끌어갈 사람은 리커창 자네밖에 없다. 리커창은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다가 1982년 고심 끝에 베이징 대지부의 서기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정치 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그의 정치 인생을 뒤바꾼 스승 후진타오를 만났습니다. 저 두 사람이 장차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던데, 1985년 일본을 방문한 대표단의 단장은 공산주의 청년단 제1서기였던 후진타오, 부단장은 직속 부하이자 후보서기인 리커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 42세와 29세로 다음 총서기는 후진타오고 그 후임은 리커창이라고 다들 수군댔습니다. 리커창은 일정 조정 같은 실무를 요령있게 처리하면서 단장인 후진타오를 도왔고, 둘은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마치 친형제같이 지냈고, 후진타오는 리커창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서 이때부터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다고 합니다. 30년 전부터 미래의 총서기로 주목받은 리커창은 후진타오에게 이끌리듯 최고 지도부로 향하는 엘리트 코스를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후진타오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자 리커창은 다음에 공천단 제1서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국가부주석에 오르자 리커창은 다음해 1999년 허난성 성장에 취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32살의 나이로 아모이시 부시장이 되었고, 이곳에서 장래 부인이 될 인민해방군 제복군인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중국 초대형 스타 펑리위안과 맞선을 보게 됩니다. 당시 펑리위안은 국민적인 가수였지만 시진핑은 일개 지방공무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펑리위안은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해서
일부러 지저분한 군복을 입은 채 나갔는데 시진핑도 역시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노래가 인기가 많은가? 출연료는 얼마나 받나? 라고 다들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지 싶었는데 느닷없이 성악 발성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해서 놀랐고 그 후로 대화에 푹 빠져 그날 바로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펑리 위안과 결혼으로 시진핑은 군인 인맥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시진핑의 정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펑리 위안은 2014년 기준으로 인민해방군 현역 장군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기관은 중앙위원회라고 불리는 곳인데 선거로 뽑힌 200명의 중앙위원과 150명의 중앙위원 후보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총서기도 총리도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1997년 중앙위원에 들지 못했고 그보다 급이 낮은 중앙위원 후보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발표된 명부에서 시진핑은 151명 중 151번째로 중앙위원 후보 중에서도 최하위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정원은 원래 150명이었지만 시진핑을 차세대 지도자로 밀던 고위 간부들이 무리해서 정원수를 늘린 덕에 가까스로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때 당내 서열 344위로 최고 권력 총서기 자리에서 가장 먼 간부 후보였습니다. 당시 리커창은 이미 중앙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리커창은 2002년 허난성 당서기로 승격했고 2004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에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어디든 사상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해외 언론들은 이때부터 리커창을 두고 포스트 후진타오라고 보도했습니다.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과 경력 그리고 당시 최고 지도자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리커창이 최고 지도부로 입성해 차기 총서기 자리에 선출될 것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후진타오는 리커창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당 간부를 소집해 주황색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간부들의 실력을 묻는 비공개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당원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적인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후진타오의 예상에 크게 빗나가 시진핑의 득표가 리커창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투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던 후진타오를 경계한 상하이방과 시진핑이 소속된 태자당 일파가 힘을 합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진타오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리커창에게 힘을 실어주려 시행한 투표가 오히려 후계자 리커창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측근에 잇따른 비리적발로 벼랑 끝에 몰린 장쩌민은 생각하지도 못한 후진타오의 실책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장쩌민은 시진핑을 등에 업고 대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시진핑과 리커창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것도 2007년 여름전쟁이었습니다. 제17회 당대회에서 선출할 새로운 상무위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회의의 주인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쩌민과 후진타오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시작되었고 상하이방 척결에 성공하며 기세가 등등한 후진타오가 최측근인 리커창을 후계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세에 몰려 계속 침묵하던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뼈아픈 일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 6월에 열린 당내 선거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후진타오 동지가 진두지휘한 민주추천이 당내 민주화를 이룩한 위협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쩌민은 시진핑이 리커창에 큰 차로 이긴 민주추천 선거의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장쩌민은 한층 더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장쩌민은 2005년 홍콩에서 출판된 잡지를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커창 동지는 아무래도 반체제 분자와 교류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주도하다가 반혁명 선동죄로 구속된 왕진타오였고 리커창과는 베이징 대학교 동창생으로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왕진타오는 징역 13년,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질병을 이유로 석방된 후 미국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출석한 고위 관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공산당 체제를 뒤흔든 천안문 사태는 파벌과 세대를 초월한 위협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체제 안에서 일당의 지배를 뒤엎는 지도자가 나올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장쩌민이 제시한 한 장의 기사가 고위 간부들에게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시진핑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후보자로서 지방 근무 경험이 오래되고 실적이 풍부한 시진핑 동지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충월다이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히 높습니다. 천안은 혁명 지도자의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한다. 그들은 적어도 당의 무덤을 파헤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뿌리 깊은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정권 유지가 최고 당면 과제인 정치 국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시진핑 지지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왕진타오는 리커창과 20년도 넘게 만나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진타오는 장쩌민 일당이 시진핑을 발탁하려고 자신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제17회 당대회 폐막 다음날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당 서열에 따라 무대 한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믿을 수 없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시진핑이 서열 6위, 리커창이 7위, 상무위원 사이에서는 서열이 한 단계만 달라도 권한과 지위에 엄청난 차이가 났고 한 번 정해진 서열을 뒤집기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5위보다 윗자리의 상무위원들은 5년 후에 열릴 다음 당대회에서 모두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진핑이 다음 최고 지도자가 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뛰어올랐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비리 사건 수사로 장쩌민의 상하이방을 해체하고 최측근인 리커창을 후계자로 올리려 했던 후진타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마지막 순간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리커창을 누르고 그보다 높은 서열의 상무위원에 오른 시진핑을 국가부주석으로 선출할지 여부를 묻는 인사안이 심의되었는데 리커창의 총서기 취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후진타오 주석과 리커창의 측근들은 반대표를 던져 시진핑은 많은 반대표를 받은 채 국가부주석이 되었습니다. 후진타오는 더욱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후진타오는 당의 수장인 총서기와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그리고 군사위 주석을 견임하면서 당, 국가, 군부의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2인자인 군사위 부주석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경력이었는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 대한 대처를 문제 삼아 시진핑에게 군사위 부주석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가 은퇴하는 제18회 당대회까지 이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최고 지도자의 자리로 오르는 사다리가 끊어진 시진핑은 초조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총리가 미래 지도자가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중일 관계의 장래에 있어 대단히 희망적인 일입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차기 최고 지도자의 유력 후보라고는 하지만 아직 공표하지 않은 인사를 화제로 삼는 건 공산당 내부에서 절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앞서 천냥이 사건을 볼 때도 그렇지만 자칫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살 얼음판을 걷고 있던 시진핑에게 꼭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란과의 회견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대충 설명했는데 이란과의 회견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과의 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은 중국에서 중일 전쟁의 최고 책임자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란과의 접견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1978년에 부총리로 덩샤오핑이 방위를 했고 1992년에는 일왕의 중국 방문을 실현시켰는데 3년 전에 천안문 사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강하게 의식한 것은 바로 후진타오도 국가부주석이 된 그해 일본을 방문해서 일왕과 회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왕이 암수술을 한 후 일왕과 회견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는 1개월 규칙이 생겨났는데 리커창의 측근들이 경쟁자인 시진핑의 일왕 회견을 방해해 1개월 규칙을 지킬 수 없었지만 시진핑이 민주당 간사장을 설득해 일왕 회견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지만 승부의 순간이라고 판단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시진핑 고유의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시진핑은 고대하던 군사위 부지석으로 취임해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로 확실히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시진핑과 리커창의 승패를 가르게 되었는가? 늘 선두주자를 놓치지 않았던 리커창이 어째서 한때는 최하위급 간부였던 시진핑에게 역전당한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리커창과 시진핑의 격차야말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출세 경쟁이 치열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상에 가까울수록 반발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30년도 넘게 황태자로 군림했던 리커창은 그만큼 많은 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당서기는 보통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간부가 파견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바닥부터 성장한 토박이 성장과 시장을 이끌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진핑과 리커창이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진핑은 지방근무 시절 현지의 토박이 간부에게 적당히 일을 맡기는 식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면 리커창은 전력으로 업무에 매진해서 현지 간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허난성 시절에 발생한 에이즈촌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리커창이 1999년 성장으로 취임한 허난성에는 에이즈 마을로 불릴 정도로 HIV 감염이 심각한 농촌이 곳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농민에게 혈액을 살 때 업자가 같은 주사 바늘을 계속 돌려 쓴 탓에 주민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마을도 있었고 감염자는 십수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리커창은 필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현지 토박이 간부들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현장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사태 처리와 현지 간부들의 반발에 고민하던 리커창은 사표를 냈지만 후진타오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리커창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커창의 발목을 잡으려는 당 고위 관료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전력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리커창이 오히려 적을 만들게 되는 게 중국 정치였습니다. 제17회 당대회 이후에도 후진타오의 공천단파 간부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리커창을 옹립해 재역전하려 했지만 결국 역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던 리커창은 마지막 코너에서 상대를 따라잡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뒤늦은 출발로 목적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다크호스 시진핑은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 자신의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던해 보이고 운 좋게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동안 시진핑이 거쳐간 직위만 보더라도 시진핑의 주도 면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으로 입성했을 때 시진핑의 양력에는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남다른 직위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당의 직위와 함께 지역군의 직책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중신이 마오쩌둥에게 지도자가 되려면 군 경력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아들인 시진핑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시진핑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군사위 병공청에 근무한 것 역시 장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고 군 소속 유명 가수 펑리 위안을 부인으로 둔 것도 시진핑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에게 시진핑에 대해 물으면 하나같이 우리 사람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군 내부에서 시진핑을 지극히 친근하게 느끼고 있었고 군 경력이 없는 후진타오나 장쩌민은 군부를 장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 반해 시진핑의 군 경력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의 성격 차이도 최고 지도자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리커창은 대학 시절부터 농객이었지만 상대를 지나치게 깎아내려서 다들 좀 꺼리기도 했습니다. 경제학 석사, 법률학 박사의 달병가인 리커창이었지만 당내 인기가 반드시 높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로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당내 선거에서도 반대표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시진핑도 2002년 칭화대학교에서 법률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당시 저장성 부서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1000km 이상 떨어진 대학교에 다니기는 어려웠으므로 본인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의 능력차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리커창이 개인적으로 유능한 건 사실이지만 두뇌가 명석한 당원이라면 리커창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당원들을 단결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야. 시진핑은 은퇴한 고위 관료들을 꾸준히 찾아뵙고 부하의 의견에도 차분히 귀를 기울이는 인물이었지. 지금 중국은 부정부패와 환경 문제, 소득 격차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단결력이었고 리커창과 시진핑 중에는 시진핑이 그 능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